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각 분야에서 올 한 해 목표를 수립하시는데 사이넥스가 준비한 신년 브리핑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이민년 한 해를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신 와중에 참가해 주신 기빈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영 대표이사님의 인사를 끝으로 금일 행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랜 동안 집중하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보고 있는 헬스케어 최전선의 수평선을 전반적으로 스캐닝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야가 주요한 분야이고 또 의료진 관점에서는 어떤 기술이 앞으로 어떤 측면에서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얘기를 좀 해봤고요. 또 국가별로 보면 국내와 일본과 미국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에 사용되는 제품들의 허가적인 측면, 또 임상적인 측면, 보험적인 측면까지 쭉 다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세션을 쭉 아마 좀 회고를 해보신다면 디지털 헬스에 투어를 했다 이렇게 아마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다루어졌고 많은 정보들이 공유됐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국내에서 디지털 헬스를 좀 본격화하기 위해서 헬스케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글로벌 디지털 헬스의 그 산업을 보면 21년에서 25년까지 숫자를 잠깐 좀 봐주십시오. 이 숫자는 200조에서 483조로 5년 사이에 거의 한 2배 반 정도가 글로벌 시장은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이 보험에 적용되거나 그런 게 아직 없고요. 또 디지털 치료제 허가받은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IT 강국이라는 한국이 이 디지털 헬스에 이렇게 좀 뒤처지나 하는 좀 아쉬움도 있고 또 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는 좀 마음이 좀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는 디지털 헬스가 왜 이렇게 성장하고 있을까? 저는 그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헬스케어 기술의 최종점은 환자한테 어떤 도움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그 과정에서 비용 효과성이라는 게 가장 또 중요합니다. 비용 효과적으로 환자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을 때 그런 기술이 많이 사용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디지털 헬스를 보면 환자한테 굉장히 편리해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또 전통적인 의약품이나 전통적인 의료기기가 정형화된 어떤 그 스펙으로 나와서 환자한테 맞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이 디지털 헬스 기술은 개인 맞춤형으로 실시간 자기의 데이터를 볼 수 있고 환자 주도적으로 또 치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을 굉장히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질환도 조기 진단할 수 있고 조기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되게 비용이 저렴합니다. 저렴한 이유는 그만큼 개발비가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신동환 의사가 잠깐 얘기한 게 전통적으로 의료기 개발 기간이 10년이다 라고 하면 디지털 치료의 개발 기간은 그거보다 한 반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용 효과적으로 환자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리 그 디지털 헬스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디지털 헬스는 사실 아직은 이제 태동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근거가 더 많이 축적돼야 되고 비용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더 많이 축적돼야 됩니다. 디지털 헬스의 사실 필수적인 요소를 아주 핵심적인 걸 뽑아보면 이런 겁니다. 첫 단계는 환자의 질환에 따라서 모니터링할 항목을 정하고 그 항목을 데이터로 전송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셋업하는 거, 대부분 모바일 베이스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모여진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거나 또는 알람 기준을 설정해서 환자가 위험해졌을 때 알람을 주는 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문 치료자 또는 디지털 헬스를 제공하는 그 제공자가
환자를 대상으로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헬스 가이드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것은 디지털 헬스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 공보험에서 지금 메디케어의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원격감지 수가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CMS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수가인데요. 처음에 데이터 셋업을 하는 것에서 이 행위 수가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셋업할 때 19불,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2만 원 정도의 수가죠. 그리고 의료 기기가 사용이 되면 한 달마다 한 번씩 약 한 7만 원 정도의 수가를 줍니다. 모니터링 할 때는 아무 수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모니터링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환자한테 밸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맨 마지막 단계에서 의사가 모니터링한 결과를 가지고 환자한테 헬스 가이드를 줄 때는 시간마다 수가를 줍니다. 그래서 최초 20분에 약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5만 5천 원, 그리고 추가 20분 갈 때마다 한 4만 원 정도의 수가를 줄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생겼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그 수가를 받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그 의료기기 회사들이 이러한 조건에 맞는 기술들을 다 그 자기 회사의 장비, 그런 기술에 녹여서 다 재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내 디지털 헬스의 좀 현 주소를 진단을 해보자면 외국인들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한국은 ICT 강국이니까 디지털 헬스 굉장히 발달이 됐겠다. 그리고 국민들 중에 모바일 폰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서 이제 그런 걸 물어보면 제가 그렇게 얘기죠. 아직 우리나라는 디지털 헬스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면 왜? 보험이 안 되거든. 결국은 이제 기승전 보험으로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제 보시면 사실 시장이 발달하려면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되는 건데요. 수요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1,880만 명의 만성질환자가 있고 매년 진료비가 약 34조 원이 들어갑니다. 건강보험 급여액의 39%, 거의 뭐 한 40% 정도 육박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질환자가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계 최고의 ICT 기술이 있고 세계 최고의 의료진이 있습니다. 충분히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어 연결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중간에 디스커넥이 있는 거죠. 그 디스커넥이 어디 있을까? 단절. 그 단절인데 이걸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그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전국민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은 우리한테 독이기도 하고 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독인 거는 한 번 적용을 하면 모든 국민이 한꺼번에 써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감당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약은 뭐냐 하면 적게라도 그것이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수 있고, 특히 디지털 기술의 그 핵심은 데이터에 많은 데이터 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의 그 디지털 헬스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전 국민 의료보험에 적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선진국과 비교해서 캐치업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의 제도에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건 정말 저희 개인적인 제안인데요. 디지털 수가를 본격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는 실마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건데요. 재택의료 수가와 요양비를 결합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고 요양기관에 대해서 급여를 줍니다. 심평원은 그냥 병원만 관리하는 거죠. 건강보험공단은 재가요양비라고 하는 것을 급여를 하고 있고, 의료기기 판매사 또는 의료기기 대여사를 통해서 환자들이 사용한 장비, 환자들이 사용한 소모품을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거는 이러한 의료기기 판매사 또는 대여사를 법적 지위가 있습니다. 준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에서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양기관은 아니지만 준요양기관이나 마찬가지로 환자를 케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아래 보시는 대로 복막투석이나 산소치료,
당뇨 소모성 재료 이런 것들에만 아주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사용하면 얼마든지 디지털 헬스의 기술을 환자가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큰 변화를 할 수 있고 그 변화는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하려면 결국은 디지털 헬스 기업이 중간에 역할을 해야 되고 데이터를 스토리지하는 그게 클라우드인지 뭐든지 간에 데이터를 스토리지하고 양쪽으로 연결해주고 알고리즘으로 연결해서 환자와 그 병원이 연결돼서 늘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저의 그 개인적인 아이디어이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런 접근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한다면 한 사람이 말하고 두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말하고 네 사람이 말하고 그게 또 합쳐서 10사람이 되면 또 정책 그 결정자들 간에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좀 공유를 드리고요.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나눠져 있는 거를 그냥 연결하면 된다.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험당국을 좀 우리가 설득하고 디지털 헬스의 그 본격적으로 사용을 통해서 환자들이 더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의 발전에 저희 업계가 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년 내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끝말잇음 인사말과 더불어서 급성장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한 화두를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이신 귀빈들과 저희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저희가 앞서서 우리나라의 헬스케어 시장을 바꿔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